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자는 어떻게 태평양에서 동유럽에 이르는 제국을 절대적으로 통제했을까요? 그 답은 1219년 피로 물든 어느 밤에 있습니다. 징기스칸은 너무나 잔인하고 계산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아마도 역사상 가장 소름 끼치는 군사훈련의 기록으로 수세기 동안 메아리 쳤습니다. 7만 명의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장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정복된 왕국의 라이벌 전사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전역에서 징기스칸과 함께 말을 탔던 그의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연속적인 육상 제국을 건설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해질녘부터 새벽까지 이어진 한 번의 계산된 숙청을 통해 칸은 자신의 비전에 대한 충성심은 협상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불복종은 단순히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전멸되었습니다. 그의 권위의 의문을 제기하는 대가는 수만 배로 늘어난 죽음이었습니다. 무엇이 한 남자를 자신의 병사들로 이루어진 전체 군대만큼이나 학살하게 만들었을까요? 어떤 위협이 너무 심각해서 이런 전례 없는 유혈 사태가 필요했을까요? 그리고 이 공포의 밤이 몽골 전쟁 기계를 파괴하기는커녕 실제로 어떻게 강화했을까요? 이 학살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것이 만든 괴물을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잔혹성이 용인될 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 필요했던 맥락도 이해해야 합니다. 1219년 무렵 징기스칸은 이미 흩어져 있던 유목민족인 몽골인들을 막을 수 없는 군사 강국으로 변모시켰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그의 군대는 북중국의 여진족 금나라를 정복했습니다. 그들은 서하 왕조를 격파하고 수많은 튀르크족과 중앙아시아 부족들을 그의 커져가는 군대에 편입시켰습니다. 그의 제국은 약 450만 제곱마일에 걸쳐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제국은 오늘날의 몽골, 북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그리고 러시아와 시베리아의 일부 지역을 포함합니다. 칸은 약 25만에서 30만 명의 전사를 지휘했습니다. 이들은 잔인한 효율성으로 조직된 만 명의 병사 단위인 만인대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단순한 약탈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교한 병참, 정보망, 그리고 전술 교리를 갖춘 전문적인 군사 기계였습니다. 이로 인해 유럽 기사들은 무질서한 오합지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몽골 제국을 역사상 다른 모든 정복 국가와 근본적으로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민족주의적 열정이나 종교적 광신주의, 심지어 약탈의 부로 건설되지 않았습니다. 몽골 제국은 한 사람의 의지에 대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복종 위에 세워졌습니다. 징기스칸은 군사적 천재성, 정치적 책략, 그리고 순전한 잔혹성을 결합하여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는 모든 라이벌, 모든 반대 목소리, 모든 대안적인 권력 구조를 제거했습니다. 그는 복수작전에서 약 4만 명의 타타르족을 죽여 몽골 부족들을 통합했습니다. 그는 전투에서 혈육인 자무카를 격파한 후 그의 처형을 명령했습니다. 그는 명령의 의문을 제기하는 모든 사람은 그들의 모든 가문이 몰살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의 법률 코드인 야사는 수십 가지 범죄에 대해 사형을 규정했습니다. 말을 훔치면 사형이었습니다. 굶주린 여행자와 음식을 나누기를 거부하면 사형이었습니다. 지휘관을 비방하면 사형이었습니다. 전투에서 탈영하면 개인의 죽음뿐만 아니라 10명으로 구성된 전체 부대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생존이 자신의 행동에만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목숨을 맡겨야 할 다른 9명의 절대적인 순종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 시스템 아래에서 살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까? 징기스칸이 지휘하는 군대는 단순한 군사 구조를 넘어선 십진법 체계로 조직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의 통제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10명의 병사가 모여 아르반을 형성했습니다. 10개의 아르반은 100명의 자군을 형성했습니다. 10개의 자군은 1000명의 민간을 형성했고 10개의 민간은 10,000명의 투맨을 형성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부대들은 부족 소속이 아닌 강제된 충성심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칸은 의도적으로 전통적인 씨족 구조를 해체했습니다. 그는 다른 부족의 전사들을 같은 부대 안에 섞어서 칸에 대한 충성심보다 이전의 충성심이 우선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만약 아르반의 한 명이 탈영하면 나머지 9명은 처형되었습니다. 만약 한 자군이 명령 없이 후퇴하면 100명으로 구성된 전체 부대가 대량 살해당했습니다. 10번째 병사마다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10년 이상 훌륭하게 작동했습니다. 항복이나 후토에는 어쨌든 확실한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에 필사적인 맹렬함으로 싸우는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1219년 무렵에는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몽골 제국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징기스칸은 호라즘 제국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페르시아 국가는 오늘날의 이란,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을 통제했습니다. 호라즘 샤 무하마드 2세는 약 40만 명의 군대를 지휘했습니다. 그는 부하라, 사마르칸트, 메르브와 같은 전설적인 도시들을 지배했습니다. 이 도시들은 각각 이슬람 학문과 무역의 중심지였으며 몽골 부족 전체의 영토보다 가치가 있었습니다. 샤는 1218년 오트라르시에서 몽골 사절과 상인들을 처형함으로써 치명적인 외교적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징기스칸은 약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 이 모욕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한 반전이 있었습니다. 칸이 이 서방 원정을 준비하는 동안 그의 정보망으로부터 보고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두려운 얌 전령 시스템은 하루 200마일을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군대 내 일부 요소들이 이 원정의 지혜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에 편입된 투이르크 부족의 지휘관들은 호라즘 군대가 너무 강하고 몽골군이 너무 확장되어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어쩌면 확장이 아니라 통합할 때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칸이 57살에 늙었으며 그의 판단이 더 이상 온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통제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징기스칸의 정보망이 자신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칸은 현대의 비밀 경찰도 부러워할 만한 첩보원과 정보원 시스템을 운용했습니다. 군대와 함께 여행하는 상인들, 영적인 필요를 돌보는 샤먼들, 심지어 보급대 열차의 여성들까지 모두 칸의 친위대인 캐식에게 직접 보고했습니다. 캐식은 절대적인 충성심으로 선택된 10,000명의 전사들로 이루어진 전개 부대였습니다. 1219년 초 사마르칸트 시 동쪽 접근로 근처 집결지에 군대가 모였을 때 칸은 상세한 이름 목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지휘관들이 원정에 반대하는 발언을 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민간에 캠프파이어 주변에서 의심을 공유했던 사람들이 있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투맨이 이전 전투에서 주저함을 보였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의심의 씨앗이 뿌려진 채 이 군대를 페르시아로 이끌면 안 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호라즘 군대뿐만 아니라 최악의 순간에 자신의 병력 내에서 잠재적인 반란에 직면할 것이었습니다. 상황의 계산은 잔인했지만 간단했습니다. 칸은 수천 명의 병사들을 개별적으로 재판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감금할 수 없었습니다. 몽골군에는 자신의 병사들을 위한 감옥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들을 추방할 수도 없었습니다. 추방된 전사들이 적군에 합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비를 보일 수 없었습니다. 자비는 약함으로 해석되어 더 큰 반대를 조장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문제를 단순히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명령의 의문을 제기하는 군대는 첫 번째 심각한 저항에 부딪히면 무너지는 군대였기 때문입니다. 징기스칸에게 필요했던 것은 압도적이고 충격적이며 전례 없는 권력의 시위였습니다. 그것은 이번 원정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걸쳐 남아있는 모든 반대 사상을 심리적으로 꺾어버릴 것이었습니다. 그는 수세기 동안
캠프파이어 주변에서 속삭여질 공포의 전설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너무나 끔찍해서 어떤 전사도 칸의 의지가 절대적인지에 대해 다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준비는 몽골 특유의 효율성과 비밀리에 이루어졌습니다. 1219년 봄 저녁 시르다리아 강 동쪽 스텝 지역의 거대한 야영지에 약 20만 명의 몽골 전사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호라즘 제국 침공 전에 최종 명령을 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군대는 전통적인 구조로 배치되었습니다. 만인대들은 약 100야드 간격으로 떨어져 있었고 각 부대는 완벽한 대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말총 토템이 달린 깃발들은 각 부대를 식별하게 했습니다. 기마 지휘관들은 칸의 연설을 기다렸습니다. 해가 지고 광활한 평원 전체에 취사 불빛이 켜지면서 수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보이는 흔들리는 불빛의 바다를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의 병사들은 전형적인 저녁 전집회를 예상했습니다. 징기스칸이 이전에 수십 번이나 했듯이 영광과 부와 정복을 약속하는 연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몽골군의 심리적 구조를 영원히 바꿀 무언가를 목격했습니다. 징기스칸은 그의 친위대에 둘레어싸인 높은 단상에 나타났습니다. 캐식 전사들은 최고급 갑옷을 입고 그들의 독특한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무적인 연설 대신 칸은 간결하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몽골 비사와 수십 년 후 생존자들을 인터뷰한 페르시아 연대기 작가들에 따르면 그의 말은 대략 이러했습니다. 그는 충성심이 제국의 토대이며 의심은 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몽골 민족이 자신들의 운명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에 의해 건설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모인 만인대들 중에 다가오는 원정에 반대하는 말을 한 사람들이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퍼뜨렸고 자신의 판단을 칸의 의지 위에 두었습니다. 그는 이 사람들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야사에 따라 처리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전사들의 피를 얼어붙게 하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약 7만 명에 달하는 7개의 특정 만인대들은 무기를 내려놓고 주력군과 분리하여 서도록 명령받았습니다. 그 부대들을 휩쓸었던 공포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7만 명의 전사들은 갑자기 자신들이 끔찍한 일에 표적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남은 13만 명의 병사들이 그들 주위에 거대한 원을 형성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모든 활은 시위가 메어져 있었고 모든 사부르는 뽑혀 있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만인대들에는 주로 최근에 편입된 튀르크 부족 전사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들은 지난 5년 동안 몽골군에 통합되었던 나이만족과 메르키트족이었습니다. 또한 정보원들이 반대를 확인했던 다른 부대에 흩어진 민간들도 있었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7만 명의 모든 병사들이 실제로 원정의 의문을 제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징기스칸은 이전에 시도된 적 없는 규모의 집단 처벌을 적용했습니다. 만인대 내의 한 지휘관이 의심을 표명했다면 10,000명으로 구성된 전체 부대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정보원들이 민간에서 우려스러운 대화를 보고했다면 1,000명의 모든 병사들이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압도적인 불균형을 통한 억제였습니다. 그것은 개별적인 죄책감을 초월하고 우주적인 권력의 시위가 된 과도한 처벌이었습니다. 다음에 일어난 일은 역사상 가장 논쟁적인 에피소드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다양한 자료들이 세부 사항의 차이를 보이지만 핵심, 사실은 페르시아, 중국, 그리고 이후 몽골 자료들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보고됩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빠른 죽음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화살로 처형되고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징기스칸은 심리적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학살을 명령했습니다. 7만 명의 전사들은 각각 약 1,000명의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충성스러운 병사들로 이루어진 원에 둘러싸였습니다. 해질녘부터 각 그룹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체계적으로 학살되었습니다.
일부는 고슴도치처럼 될 때까지 화살을 맞았습니다. 몽골의 합성군은 도망갈 곳 없는 밀집한 사람들의 무리에 계속해서 화살을 퍼부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병대가 발굽으로 그들을 짓밟는 동안 무릎을 꿇도록 강요당했습니다. 말들은 의도적으로 두개골과 가슴을 으스러뜨리도록 지시받았습니다. 뚜로 때린 사람들은 묶인 다음 조립 라인 방식으로 일하는 처형대에게 참수당했습니다. 그들의 머리는 나중에 복종의 기념물로 피라미드 형태로 배열될 더미로 수집되었습니다. 학살은 밤새도록 계속되었습니다. 그토록 많은 수를 살해하는 병차막적 계산에 따르면 이 학살은 약 8시간에서 10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세상이 끝나는 듯 했을 것입니다. 끊임없는 비명과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말들이 울부짖고 시체들이 둔탁하게 쓰러지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피 냄새는 압도적이었을 것입니다. 수만 명의 남자들이 수제곱 킬로미터에 이르는 대초원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피는 강처럼 흘러 풀밭을 적셨습니다. 살아남은 병사들은 이 최고의 훈육 행위를 지켜보고 참여하며 목격해야 했습니다. 충성스러운 튀맨의 지휘관들은 특정 부대의 처형을 직접 감독해야 했습니다. 이는 그들을 칸의 결정에 심리적으로 묶어두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나중에 무죄를 주장하거나 그 사건과 거리를 둘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전사들은 수십 차례 전쟁을 겪은 베테랑들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집결된 군대의 약 3분의 1이 의심이라는 죄목으로 체계적으로 전멸당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전략적 관점에서 정말 소름 끼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광기나 충동적인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측면이 최대의 효과를 위해 계산되었습니다. 징기스칸은 처형된 부대에서 생존자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는 복수의 서사가 형성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시체들을 매장하지 않고 3일 동안 들판에 썩게 했습니다. 남은 군대는 호라즘 원정을 계속 준비했습니다.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이들은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시체조차 존경받을 가치가 없는 반역자들이었습니다. 그는 처형된 지휘관들의 머리를 사용하여 처형 장소에 해골 피라미드를 만들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수년 동안 볼 수 있는 기념비를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계산적인 조치는 그가 숙청된 지휘관들을 대체하기 위해 충성스러운 튀맨의 여러 장교들을 승진시킨 것이었습니다. 이는 절대적인 복종은 보상받고 반대는 전멸을 의미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즉각적인 결과는 징기스칸이 의도했던 바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남은 13만 명의 전사들은 심리적으로 완전히 변모했습니다. 호라즘 원정에 대한 남아있던 모든 의심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처형된 자들에 대한 비밀스러운 동정심도 깊이 묻혀 아무도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서쪽 페르시아로 진군한 군대는 인류 역사상 가장 광적으로 복종하는 군대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명령의 의문을 제기한 전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방금 목격했습니다. 몽골의 호라즘 제국 침공은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군사 작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데이비드 모건과 티모시 메이와 같은 역사가들의 추정치에 따르면 150만 명에서 200만 명에 이르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도시들은 완전히 전멸당했습니다. 이슬람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도시 중 하나인 메르브는 20만 명에 달하는 인구를 가졌습니다. 이 도시는 너무나 철저히 파괴되어 당시 기록에는 고양이 한 마리조차 살아남지 못했다고 묘사되었습니다. 니샤푸르는 너무나 완벽하게 파괴되었습니다. 몽골군은 개와 고양이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목을 베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들은 남성, 여성, 어린이를 위한 별도의 피라미드에 머리를 쌓아 올렸습니다. 이 원정의 전례 없는 잔혹성은 7만 명 학살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을까요?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호라즘 제국을 침공한 군대는 방금 자비는 약점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망설임은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일한 생존 전략은 아무리 잔혹한 명령이라도 절대적으로 준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징기스칸이 한 도시의 주민들을 학살하라고 명령했을 때 일부를 살려두자고 감히 제안하는 지휘관은 없었습니다. 그가 말을 위한 방목지를 만들기 위해 전체 지역의 인구를 없애라고 명령했을 때도 아무도 그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학살은 잔혹 행위의 문턱이 영구적으로 낮아진 군사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수십만 명에 달하는 민간인 학살은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할 또 다른 전술적 목표가 되었습니다. 심리적 조건화는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룻밤의 결과는 당장의 원정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이어지는 수년간 징기스칸과 그의 후계자들 아래의 몽골 제국이 계속 확장되었습니다. 7만 명 학살 이야기는 하나의 근본적인 전설이 되었습니다. 정복된 영토의 신병들은 이 이야기를 경고 삼아 들었습니다. 이것이 의심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그들은 전해 들었습니다. 이것이 불충의 대가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학살은 몽골군 내부를 향한 심리전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는 내부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외부 적에 대한 두려움을 능가하는 문화를 조성했습니다. 역사가들은 1220년에서 1242년 사이 러시아, 폴란드, 헝가리로 향한 위대한 서방 원정 동안 몽골군이 자체 병력 약 5만 명에서 10만 명을 처형했다고 추정합니다. 이들은 쓰는 겁쟁이, 명령 없는 후퇴, 허가 없는 약탈 등 다양한 위반 행위로 처형되었습니다. 이러한 내부 테러 문화는 1219년의 사건들로 인해 정상화되었습니다. 이 학살은 몽골이 편입된 민족들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선례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징기스칸이 단지 의심했다는 이유로 7만 명의 자신의 전사들을 처형했다면 적극적으로 저항한 정복된 민족들에게는 어떤 자비를 베풀었을까요? 그 답은 이어지는 수십 년 동안 끔찍하게 명확해졌습니다. 저항하는 도시들은 완전한 전멸에 직면했습니다. 반군을 숨겨준 주민들은 모두 처형당했습니다. 공격 전에 항복을 제안하고 항복이 거부되면 모두를 학살하는 몽골의 정책은 칸이 자신의 민족에게조차 최대한의 폭력을 가하려는 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1220년에서 1221년에 조지아 및 아르메니아 원정으로 약 1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1237년에서 1242년에 러시아 침공으로 추정치로 5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1258년 징기스칸의 손자 훌라구에 의한 바그다드 공격으로 20만 명에서 100만 명 사이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어떤 역사적 추정치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모든 원정은 대량 죽음을 일상적인 것으로 여기도록 심리적으로 조건화된 군대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조건화는 1219년 그 밤으로 직접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순전히 군사적 효율성 관점에서 볼 때 이 학살은 정확히 의도한 대로 작동했습니다. 처형장에서 나온 몽골군은 처형장으로 들어갔던 군대보다 더욱 결속력 있고 더욱 복종적이며 더욱 효과적이었습니다. 호라즘 원정은 전략적 걸작이었습니다. 몽골군은 수적으로 우세한 병력을 가진 제국을 파괴했습니다. 이는 다수 전선에 걸친 협력 공격, 정교한 정보 수집, 그리고 적의 분열에 대한 무자비한 이용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샤 무함마드의 40만 명의 군대는 체계적으로 가까에 격파되었습니다. 그들은 고립된 부대로 나뉘어 포위된 후 전멸당했습니다. 부하라와 사마르칸트 도시들은 1220년에 몽골군의 최소한의 사상자로 함락되었습니다. 그들은 저항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항복했습니다. 이슬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중 하나였던 전체 호라즘 제국은 원정 시작 후 2년 이내에 사라졌습니다. 이 전례 없는 성공은 징기스칸의 잔혹한 방법들을 그의 지휘관들과 병사들 앞에서 정당화했습니다.
만약 자신들의 동료에 대한 대량 처형이 그토록 압도적인 승리의 대가였다면 아마도 칸의 판단이 결국 옳았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조건화는 징기스칸의 아들들과 손자들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제국뿐만 아니라 공포를 통한 통치 철학을 물려받았습니다. 1229년에 아버지를 계승한 우구데이 칸은 1231년 금나라와의 전투에서 후퇴했다는 이유로 약 4,000명의 전사들을 처형했습니다. 그들은 60%의 사상자를 입었음에도 처형당했습니다. 뭉케칸은 1250년대에 송나라 요새를 충분히 빠르게 정복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전체 부대의 처형을 명령했습니다. 훌라구칸은 바그다드 공성전 동안 자신의 공성 병기가 약속만큼 빠르게 성벽을 뚫지 못하자 500명의 자신의 공병들을 처형했습니다. 이러한 내부 폭력의 패턴은 너무나 정상화되어 13세기 중반에는 몽골군이 군사적 위반 행위로 인한 처형 사상자를 거의 실제 전투 사상자만큼이나 겪었습니다. 추정치에 따르면 1220년에서 1260년 사이 약 15만 명에서 20만 명의 몽골군과 보조 병력이 다양한 징계상의 이유로 자신들의 지휘관에 의해 처형당했습니다. 이는 당시 대부분 유럽 도시의 전체 인구보다 많은 병력에 해당합니다. 이 학살은 몽골에게 정복당한 민족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7만 명의 처형된 전사들 이야기가 교역로와 난민들의 증언을 통해 퍼져나가자 몽골군보다 공포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도시들은 칸이 수만 명의 자신의 병사들을 살해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적들에게는 자비를 전혀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러한 심리전은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중앙아시아, 그리고 나중에는 러시아의 여러 도시들은 저항 없이 항복했습니다. 사소한 위반 행위로 자신의 병사들까지 살해하는 무자비한 적에 대항하여 도시를 방어하는 것은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몽골은 자신들의 잔혹 행위를 대중에게 알리는 고의적인 정책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파괴된 도시의 난민들이 다른 도시로 도피하여 몽골의 잔혹성에 대한 이야기를 퍼뜨리도록 보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7만 명 처형은 이러한 선전 캠페인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적의 사기를 꺾기 위해 의도적으로 유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역사가들이 최근에야 비로소 완전히 탐구하기 시작한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 학살은 잠재적인 대한 권력 중심지에 대한 숙청이기도 했습니다. 처형된 지휘관들 중 상당수는 나이만족과 메르키트족 출신이었습니다. 이들은 몽골 연합에 흡수되기 전에도 자신들만의 강력한 군사 전통과 리더십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지도자들과 그들의 충성스러운 추종자들을 제거함으로써 징기스칸은 단순히 반대를 처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들의 계승에 도전할 수 있는 경쟁적인 권력 기반의 출현을 막았습니다. 실제로 1227년 그가 사망한 후 우구데이에게로의 권력 이양은 놀랍도록 순조로웠습니다. 이는 모든 잠재적인 경쟁 세력들이 1219년과 같은 숙청에서 체계적으로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국은 1260년대까지 내전으로 분열되지 않았습니다. 징기스칸 사망 후 만 4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이는 정복 국가로서는 이례적으로 긴 안정 기간이었습니다. 그 안정은 계승 분쟁 시 경쟁 군대의 핵심을 형성했을 수도 있는 7만 명의 피로 얻어진 것이었습니다. 장기적인 결과는 몽골 제국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역사의 전체 궤적을 재편했습니다. 절대적인 복종과 인간 생명에 대한 완전한 무시에 조건화된 군대는 13세기 동안 세계 전체 인구의 추정치 10에서 15%를 살해했습니다. 이는 직접적인 군사 행동을 통해서 또는 몽골 원정으로 인한 기근과 질병을 통해 간접적으로 약 4천만 명이 사망한 것을 의미합니다. 파괴는 너무나 완벽하여 일부 지역은 600년 후인 19세기까지 몽골 이전의 인구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페르시아와 메소포타미아의 관가의 시스템은 수천 년에 걸쳐 건설된 공학적 경이로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고의적으로 파괴되었고 수세기 동안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농경지를 오늘날까지 황무지로 남아있는 사막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슬람 문명에 축적된 지식을 담은 수십만 권의 필사본을 소장하고 있던 바그다드의 도서관들은 불태워졌습니다. 티그리스 강이 파괴된 책에 잉크로 검게 흘렀다고 전해집니다. 이 모든 것은 우발적인 전쟁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1219년 학살과 같은 사건들로 인해 파괴를 의무로 여기도록 심리적으로 조건화된 군대가 수행한 고의적인 문화적 말살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제국의 비뚤어진 계산 속에서 그 학살은 역사상 가장 광대한 육상 제국을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 제국은 결국 전례 없는 문화 및 상업 교류를 촉진했습니다. 1300년대 후반과 1400년대 초반의 팍스 몽골리카는 몽골의 평화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중국에서 유럽까지 안전한 여행이 가능했습니다. 그 결과 화약, 인쇄술, 나침반 같은 기술들이 서방 세계로 전파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복을 가능하게 한 잔혹한 효율성은 실크로드 번성에 필요한 안정성을 또한 조성했습니다. 마르코 폴로의 유명한 중국 여행은 몽골의 인프라와 보안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끔찍한 역설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의심 때문에 7만 명의 병사들을 살해했던 군사 문화는 동시에 서구 문명을 이끌 지식과 기술을 르네상스 유럽이 받아들일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역사는 결코 단순하지 않으며 순전히 선하거나 악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역사는 피로 얼룩진 타협의 연속입니다. 그 안에서 진보는 잔악 행위에서 나타나고 문명은 무덤 위에서 자라납니다. 이 학살은 역사상 어떤 군사훈련도 달성하지 못한 것을 이루어냈습니다. 학살을 창조한 개인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세대를 초월한 절대 복종 문화를 문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징기스칸의 사망 이후에도 몽골군은 150년 이상 매우 잘 훈련되고 효과적이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정복 국가가 응집력을 유지하는 기간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었습니다. 중국의 원나라, 페르시아의 일한국, 러시아의 금장한국, 중앙아시아의 차가타이 한국은 모두 15세기까지 몽골식 군사체제를 유지했습니다. 1350년에 군대를 지휘하던 지휘관들은 여전히 7만 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규율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칸의 이름을 부르며 명령을 집행했습니다. 130년 전 그 공포의 밤이 만든 심리적 틀 안에서 작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토록 집중된 잔혹성에서 비롯된 그처럼 엄청난 장기적 영향을 보여준 역사적 사건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징기스칸이 7만 명의 전사들을 처형하지 않았다면 몽골 제국은 같은 파괴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역사가들을 괴롭히는 반사실적 질문입니다. 절대 권력의 시위가 없었다면 의심을 품은 군대로 호라즘 원정이 성공했을까요? 지휘관들이 병사들의 명령 불복종을 걱정했다면 이후의 원정들이 그토록 무자비하게 효과적이었을까요? 경쟁 부족 파벌들이 군사력을 유지했다면 제국은 계승 분쟁 중에 더 일찍 분열되었을까요? 증거에 따르면 그 학살은 끔찍했지만 제국의 확장을 위해 전략적으로 필수적이었을 수 있습니다. 공포를 기반으로 건설된 제국은 응집력 유지를 위해 그 공포를 주기적으로 강화해야 했습니다. 징기스칸은 이것을 냉정하게 명확히 이해했습니다. 그는 이후 수십 년 동안 수백만 명의 충성심을 확보하기 위해 7만 명의 병사를 희생했습니다. 제국 건설의 잔혹한 계산에서 그는 합리적인 선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즉, 현재의 잔혹함을 미래의 안정과 맞바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통계를 넘어선 인간적 대계도 직면해야 합니다. 7만 명의 병사들은 각자 가족과 자녀, 희망,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지른 범죄 때문이 아니라 의심을 표현했거나 단지 의심받았다는 이유로 학살당했습니다. 이들 중 수천 명은 아마 어떤 반대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로 오염된 부대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살해당한 것입니다.
이 전사들의 아내와 자녀들은 처형된 반역자 가족에게 아무런 지원도 제공하지 않는 사회에서 빈곤에 직면했습니다. 보수적인 추정치에 따르면 그 학살은 보호나 수입이 없는 10만 명에서 15만 명의 과부와 고아를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혹독한 스텝 환경에서 굶주리거나 노출되어 사망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노예로서 다른 가족들에게 흡수되었을 것입니다. 그 하룻밤 살인의 파급 효과는 7만 명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 전사들에게 의존했던 수십만 명의 생명을 더 파괴했습니다. 그 학살은 또한 도덕적 제약 없이 발휘될 때 조직적인 국가 폭력의 끔찍한 잠재력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열정과 혼돈이 잔악 행위로 이어진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체계적이고 계획적이며 관료적인 살인이었습니다. 병참만으로도 엄청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7만 명의 사람들을 처형하는 일을 조직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충분한 처형자를 확보하고 시기를 조율하며 탈출을 막고 시신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처형자들 자신 사이의 규율도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수준의 조직적인 폭력은 1219년에는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미래의 집단 학살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살인의 체계적인 성격, 집단 처벌, 개별 판단을 받을 가치조차 없는 반역자로 피해자를 비인간화하는 것. 이 모든 요소들은 홀로코스트에서 르완다, 캄보디아에 이르는 현대의 집단 학살에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징기스칸의 학살은 아마도 역사상 첫 번째 산업화된 군사 처형의 사례일 것입니다. 살인이 도덕적 딜레마로 고뇌하기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해야 할 병참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7만 명 처형의 밤은 몽골 역사상 가장 어두운 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수많은 적대적인 민족 학살보다도 더 어두웠습니다. 이들은 칸 자신의 병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보다 더 큰 대의를 섬긴다고 믿었지만 단지 편리할 때 버려지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황제, 즉 생명을 바치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당신을 일회용으로 여긴다는 것을 깨닫는 심리적 공포는 엄청났을 것입니다. 처형될 부대에 서서 충성스러운 병사들이 당신 주위에 원을 그리는 것을 지켜보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전투에서 실패하거나 비밀을 배신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의심을 표했다고 보고했기 때문에 죽게 된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7만 명의 병사들에게 퍼져나간 그 순간의 존재론적 공포는 그 살인의 물리적 잔혹함에 필적하는 심리적 잔인함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이 사건은 몽골 제국의 위대함을 보여주기 때문이 아니라 기억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국이 세워진 진정한 기반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 기반은 단지 군사적 기술이나 행정적 천재성이 아니었습니다. 저항이 심리적으로 불가능해질 정도의 압도적인 잔혹 행위를 저지르려는 의지였습니다. 몽골의 평화, 문화, 교류, 기술 이전 등 제국의 모든 긍정적인 유산들은 다음 이유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저항한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공포에 질려 복종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들은 의심 때문에 처형된 7만 명의 전사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공포의 기반을 인정하지 않고 몽골 제국의 업적을 찬양한다면 우리는 공범이 됩니다. 그 업적을 위해 목숨과 자유로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의 고통을 지우는 일에 말입니다. 이 행동에 대해 징기스칸에게 어떤 공로를 돌려야 할까요? 그는 거의 견줄 데 없는 전략적 무자비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의 자원을 미래의 이점을 위해 희생하려는 의지는 군사 심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나타냅니다. 그는 또한 도덕적 고려에 전혀 얽매이지 않는 지도자임을 드러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오직 자신의 제국적 야망에 봉사하는 한에서만 가치를 가졌습니다. 이 학살은 분노에 찬 실수나 전쟁의 비극적인 필연성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수만 명의 부하 병사들을 살해하기로 한 계산된 결정이었습니다.
제국이 충성심만큼이나 두려움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이해한 사람이 내린 결정입니다. 또한 때로는 피를 통해 두려움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의 결정이었습니다. 역사는 목적에 대한 그토록 명확한 이해와 도덕적 구속의 완전한 부재를 가진 지도자를 거의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천재성이라 부를지 아니면 괴물 같다고 부를지는 효율성을 우선시할지 윤리를 우선시할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는 전략적 의사결정에서 효율성이 도덕성을 능가하는 현대 세계에서 여전히 불안할 정도로 관련성 있는 질문입니다. 그 밤의 유산은 역사를 통해 울려 퍼집니다. 이는 권력이 절대적이 되고 한 개인의 의지가 의미 있는 제약에 직면하지 않을 때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오늘날 몽골족을 찬양하거나 그들의 정복을 기념하기 위해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명이 항상 조직적인 폭력의 능력 위에 얇은 거칠애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군대와 살인 기계의 차이는 종종 그들의 행동의 도덕적 경계를 설정하려는 지도자의 존재 여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징기스칸은 그러한 경계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룻밤에 처형된 7만 명의 전사들은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영원한 증인으로 서 있습니다. 스텝 전역에 흩어진 그들의 익명 무덤은 제국의 진정한 대가를 상징합니다. 역사상 가장 어두운 순간 중 하나를 탐구한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몽골 제국의 잔혹한 내부 규율에 대한 이 이야기가 저를 연구하면서 충격에 빠뜨린 만큼 여러분에게도 충격을 주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지난날을 미화하지 않는 정직하고 흔들림 없는 역사 콘텐츠에 대한 시청자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다음 48시간 동안 2,000개의 좋아요를 목표로 합시다. 고귀한 이상보다는 피와 공포를 통해 우리 세계를 형성한 역사 어두운 면에 대한 더 깊은 탐구를 원하시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아래에 댓글을 남겨 어떤 다른 어두운 역사적 사건을 탐구하고 싶은지 알려주십시오. 콘스탄티노플의 함락과 그 뒤에 이어진 공포를 다루어야 할까요? 몽골의 바그다드 파괴를 더 자세히 다루어야 할까요? 낭만화된 전설을 넘어선 바이킹 습격의 잔혹한 실상을 다루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댓글은 제가 다음에 무엇을 연구할지 안내합니다. 그러니 역사의 그림자 중 어떤 측면에 가장 관심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다음 시간까지 기억하십시오. 역사는 승자들에 의해 쓰이지만 진실은 이 전설 너머의 피로 얼룩진 현실을 기꺼이 들여다보는 사람들의 것입니다.